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불화를 본인이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나한테 이익이 많이 되거나 손해가 많다면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지 않아요. 상대방이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익이 많다면 스님한테 와서 안 묻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손해가 많다면 역시 스님한테 물으러 오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이혼을 합니다. 스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할지 물을 때는 이익과 손해가 반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어떤 게 조금이라도 나을지 판단이 안 되니까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손익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49대 51이면 어떻고 51대 49이면 어떻고 52대 48이면 어때요? 어떻게 하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후회하고 저렇게 해도 후회해요. 왜냐하면 손해와 이익이 반반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면 같이 살 때와 비교했을 때 손실이 생기니까 후회하고, 이혼을 안 하면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생기니까 그때 이혼할 걸 하면서 후회해요.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면 이혼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이혼하면 같이 살 걸 그랬다고 후회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요. 1%라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결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동전을 던져서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스님이 인생의 중대사를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이혼을 한다고 해결이 되거나 이혼을 안 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모순을 봐야 합니다. 같이 살려면 갈등이 생기지 않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헤어지려면 미련을 안 갖도록 문제를 풀어야 해요. 같이 살아도 괜찮고 헤어져도 괜찮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이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생각하죠. 괴로움이 없는 방법을 찾는 관점에서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혼을 해도 후회가 없고 함께 살아도 후회가 없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싸울 때 질문자가 안 들여다봐도 두 분은 잘 삽니다. 질문자가 해결해줘서 사시는 것 같죠. 질문자가 3년 동안 집에 안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두 분이 서로 싸우더라도 질문자가 모르는 부부 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도 엄청나게 싸워요.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부인은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하고 농사도 짓는데 남편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늘 싸웁니다.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싸우면서 살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이 출장을 가면 부인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대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한마디도 상담을 안 합니다. 서로 싸우면서도 같이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남의 인생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안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면 그냥 살아라 하고 조언하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왜 사느냐 하고 조언하고, 늘 이렇게 남의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데 두 분 사이의 내막을 잘 살펴보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질문자도 부모님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둘째, 질문자는 부모님의 불화에 관여해서 늘 해결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해결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어려울 때 자식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중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질문자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싸우는 게 습관이듯이 질문자도 관여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헤어지면 다시 그리워하고 그래서 만나면 다시 싸우듯이 질문자도 부모님을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싸우는 것이 보기 싫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싸우고 나서 둘 중에 누구든 먼저 전화가 오면 얼른 가서 해결해 드리세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자가 굳이 관여를 안 해도 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질문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지만 수행적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싸우시고 나서 화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질문자는 내가 가서 해결했으면 화해를 하고 돌아가셨을 텐데 하고 후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지금 질문자의 수준에서는 부모님 사이에 중재를 해서 해결해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궁리하지 말고 부모님이 부르시면 가서 해결해드리세요.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같이 할 의사가 없는데 굳이 억지로 같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특히 여자의 경우에 2번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학대받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학대를 받으면서까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가 부당하게 혼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걸어서 이혼 청구서가 오면 질문자는 법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남편은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서로 믿고 사는 것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인의 생각대로 편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든지 이혼을 하더라도 입장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의 상태는 설령 판사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판결을 받고 수긍을 하면 좋지만 다른 핑계를 대고 상고법원에 다시 소송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돼요. 상고법원에 다시 소송을 해서 이혼 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질문자에게는 배상이 나오게 됩니다. 또 판결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얼마씩 지불하라고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그건 판사의 판결에 맡기고 질문자는 자신의 입장만 판사에게 잘 전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내가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혼인제도 하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에게 수입이 있으면 남편이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남편에게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 남편이 양육비를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수입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때는 질문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이혼 과정이 부당하다 싶으면 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그에 대한 보상을 민사재판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가 억울한 마음이 들면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로 굳이 남편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살겠다고도 하지 말고
굳이 안 살겠다고 정하지도 말고 상대방이 하는 걸 봐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안 살겠다는 건 각자의 자유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싫다고 떠난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옛날에는 상대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놈이라고 비난했지만 요즘은 같이 살고 안 살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느 부인이 호프집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남편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결국 남편은 폭행죄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적어도 5년은 살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 개인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혼인한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해도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지 마치 아내의 몸을 남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부당하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이 남성의 소유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었고 상대 남자를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큰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회적인 약속이고 이혼은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을 때는 법에 따라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이지 그걸 빌미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배상을 받는 입장이면 그건 나의 권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나와 안 살겠다는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아이니까 내가 그냥 키우면 되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이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하고 결혼해서 산 사람과 낳은 아이니까 아이를 잘 키우면 됩니다. 혼자서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이면 사회시설과 협의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또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고 살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재혼을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사는 게 불행이었어요. 마치 인생에 큰 흠집이 난 것처럼 사회에서 받아들이곤 했는데 요즘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그냥 길을 지나다가 넘어진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장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남편이 강제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남편의 성격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인데다 남편이 먼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향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굳이 질문자가 매달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이 일을 두고 남편을 미워하면 질문자가 괴로워집니다. 남편을 미워하면 아이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 편안하게 마음을 먹되 상대가 나오는 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상대방이 억지 소리를 해도 그걸 갖고 화내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손해입니다. 남편 측에서는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갔으니 가정생활을 파괴한 건 아내 측이다 하고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분명 지금 친정에 가서 지내는 걸로 문제를 삼으려고 할 텐데 그때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 친정에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잠시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가정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질문자가 이혼 소송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가능하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돼요.
이런 내용을 갖고 변호사와 상의하면 자신이 갖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다 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면 무릎 꿇고 사과해도 같이 살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니 안 주니 하는 것도 남편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할 일입니다. 질문자는 저는 혼자서 양육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질문자로서는 아쉽겠지만 남편이 양육하도록 하고 오히려 질문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양육비를 조금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질문자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의향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질문자가 데려와서 키워야 합니다. 그래도 질문자의 아이인데 힘들다고 보육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 나가면 좋겠어요. 본인의 성질이 더러워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사람한테는 제가 성질 좀 죽이고 살아라. 다른 사람 만나봐야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고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질문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크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것도 흠이 안 되고 또 아이가 크면 낮에는 유치원에 보내놓고 직장에 다녀도 됩니다. 퇴근한 후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본래 좋은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살다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기를 데리고 재혼을 해도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도는 큰일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사세요. 부처님은 남편을 미워하지 마라, 남편을 경멸하지 마라, 남편을 학대하지 마라라고는 하지만 남편을 부처님처럼 받들어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혹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남편이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남편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라는 게 불법입니다. 남편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남편은 아니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남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살든 안 살든 그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불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건 질문자 본인의 자유예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만남을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났고 헤어진다면 그 또한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불법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남편의 그런 질환과 그런 습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을 인정하고 같이 살 건지, 나는 그런 특징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같이 안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같이 안 살면 되지.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한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하거나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질문자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남편한테 숙이고 살아라, 이렇게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럼 같이 안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소연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이왕 같이 살려면 상대를 좋게 보고 살라는 뜻에서 상대를 부처님처럼 보고 사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면 안 된다. 모든 남편은 다 부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결혼해서 살든 혼자 살든 그런 건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돌멩이가 작다고 미워하고 나무가 크다고 미워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남편이 도박을 하면 당연히 질문자가 여보, 도박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도박을 계속한다면 그건 질문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폭력적으로 대응하면 폭행죄가 되니까 폭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아내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워하지는 말되 그 사람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질문자가 결정하면 돼요. 제 이야기는 그 사람과 같이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면 아이 아빠니까 존중해주고 좋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혼자서 아기 키우며 사는 게 그런 꼬락서니를 보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 본인이 결정해서 이혼하면 돼요. 법륜 스님한테 물어보니 이혼하라고 했다. 법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살라고 하더라. 이런 건 본인이 이혼하고 싶거나 그냥 살고 싶으니까 법륜 스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는 같이 살든 헤어지든 여러분의 개인 인생사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절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에 속해요. 자기 선택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괴로움에 속합니다.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더라도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이 뭐냐? 헤어져도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이 뭐냐? 같이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괴로움 없이 사느냐를 두고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내든 그 사람이 도박을 하든 그 사람이 게임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 들면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 고칠 수 없는 거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는 걸 두고 날씨를 고칠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날씨에 맞춰서 살죠. 집을 짓고 난방을 해서 적당하게 조절해 가며 삽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나한테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바깥 날씨 자체를 다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움막을 치고 그 안에서 적당하게 나한테 맞게 조절하는 건 가능해요. 내가 옷을 더 입든 덜 입든 집을 지어서 난방을 잘 하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씨 전체를 따뜻하거나 춥게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질문자가 남편하고 대화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하고 몇 번 얘기해봐도 안 되면 그냥 두세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바꾸려 들수록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저렇다고 인정을 하고 사는 게 좋아요. 또 그걸 인정하고 살기엔 내가 너무 힘이 든다 하면 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아기가 마음에 걸리겠죠. 이처럼 이해관계를 종합해보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시댁에 일러서 남편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면 이르는 게 낫고 시댁에 일러봤자 개선도 안 되고 부부간의 갈등만 심해진다면 이르는 게 손해예요.
이르는 게 좋냐, 이르지 않는 게 좋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르는 게 결과적으로 이익이냐, 이르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낫느냐를 평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르는 게 개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일러봤더니 개선이 되었다면 이르는 게 낫죠. 일러봤는데 오히려 개선도 안 되고 남편하고 관계만 나빠졌다면 이 문제는 남편이 내 말도 안 듣지만 시댁 말도 안 듣는구나. 이걸 알고 개선하려는 생각을 안 해야죠. 부자의 경우라면 이런 남편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아이와 나의 삶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가 바라는 제일 좋은 결과는 남편이 도박을 안 하든지 남편이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하든지 남편이 질문자에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건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그런 남편을 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를 본인이 지혜롭게 결정하면 돼요. 몇 가지만 개선되면 괜찮겠다고 한다면 그 몇 가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되고요. 노력해 봐도 개선이 안 된다면 남편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야 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100점인데 100점은 아니지만 80점은 된다면 계속 같이 사는 게 나아요.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결과를 미리 따져보면 됩니다. 이혼하고 아이도 하나 있는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살려고 할 때 현재 아기 아빠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겠는지도 미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더 낫겠다면 그렇게 결정해도 돼요. 이 사람하고 사느니 아예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해도 되고요. 현재 내 조건에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결정을 할 때는 이 아이 아빠와 사는 게 낫겠는지 혼자 사는 게 낫겠는지 다른 남자하고 사귀어서 함께 살면서 아이에게는 아빠가 따로 있는 관계로 사는 게 낫겠는지 모든 경우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후회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에 누구하고 사느냐는 내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걸 본인이 고려해서 지혜롭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잘 살펴서 결정하되 다만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남편을 미워하면 결국 아이도 자기 엄마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부녀 간의 원한이 맺히게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 헤어지더라도 상대를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맞으니까 그냥 헤어질 뿐이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게임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조건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남편이 도박을 하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멀쩡하게 있던 집을 도박으로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박 빚을 못 갚아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버리거나 엄청난 빚을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게 나은지 헤어지는 게 나은지를 질문자가 선택해야 해요. 세상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이너스 통장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자기 돈을 까먹었지. 내 돈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큰일은 아니에요. 밤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밖에 나가서 폭행을 하고 다니는 거에 비한다면 혼자 방 안에서 게임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것과 나쁜 짓은 성격이 달라요. 그걸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큰일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리 큰일이 아니에요. 이대로 살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별로 큰일이 아니고 헤어지고 혼자 살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별로 큰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게만 느껴지죠.
여기 인도 성지순례 하면서 샤워도 못하고 날씨는 덥고 세수며 양치질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학교 교실에서 자면 그 순간순간은 진짜 힘들어요. 한국에서 살던 습관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걸 한국에 도착한 뒤에 돌아보면 어떨까요? 순례단이 오늘 출발했으니까 내일이면 다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국에 가서 열흘쯤 지난 뒤에 돌아보면 뭘 먹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질문자도 지금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조금 크게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힘들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있어서요. 부모님이 계셔서요. 남편이 이런 문제는 있지만 저런 건 좋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니 한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두고 있어요.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럼 헤어지면 되잖아요. 황혼 이혼을 하세요. 아이고 이혼은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건데 그러면서 상대를 미워하면 본인만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드셨고 하니 남편을 놔주세요.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도록 그냥 두세요. 그래도 병들어 침대에 누운 남편의 똥오줌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밥 자기 손으로 먹고 자기 똥 자기가 누잖아요. 자기 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돌아다니는 걸 어쩌겠어요.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정도면 놔두는 게 집에서 질문자가 남편을 간호하는 처지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은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조건 가운데에서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 분에게는 오히려 남편을 시비하지 말고 남편 말에 알겠습니다라고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로 남편이 화를 낼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남편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화를 벌컥벌컥 낸다면 화를 낼 때 아이고 화날 일이 있었구나. 알겠어.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상대가 화를 안 내거나 내더라도 덜 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 남편이 무조건 부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맥을 같이 살펴보세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스님이 저런 말을 했는지도 살펴봐야죠. 상대를 받아주는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남편이 부처라거나 남편이 악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자가 제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건 아직 이 남자하고 살고 싶다는 심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같이 살 때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그 말이 질문자의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자가 조금 더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도박하는 거, 게임하는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적인 질환도 쉽게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걸 감안하되 내 돈까지 도박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면 그래 아기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문자는 아직 직장도 다니면서 자기 돈 벌어 자기가 쓰잖아요. 어차피 이혼하면 내가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해요. 이혼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도박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지금은 같이 살아도 별로 질문자한테 손해 날 일이 없어요. 질문자에게 이득이 안 될 뿐이지 손해 날 일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득이 안 될 바에는 같이 안 살겠다는 건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고 선택해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질문자에게 손해까지 나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이혼을 해버렸을 겁니다.
지금은 큰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좀 나쁘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관계없이 마음이 편안해야 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자립해서 살면 되지. 왜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질문자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조선시대 여자인가요?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서 질문자가 자립해서 스스로 벌어서 살면 되잖아요. 누구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사회적인 차별도 없는데 왜 돈은 남자가 벌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질문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남자 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게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면 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성적으로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어서 살면 되죠. 남자가 돈이 있어서 같이 놀고 즐길 때 경비를 내어줄 수 있으면 좋은 일이고 못 내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같이 놀면 되잖아요. 관점을 그렇게 가져야죠. 남자 하나 잘 잡아서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겠다는 생각은 인생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그러나 질문자가 가끔 남자가 좀 필요하다면 그 남자를 그냥 두는 게 질문자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아무런 해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 남자가 질문자의 돈을 훔쳐가거나 뺏어가거나 질문자를 때리거나 하면 당연히 헤어져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득은 안 되지만 별로 손해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왕해서 먹는 밥을 그냥 같이 먹으면 되고 나 혼자 자는 방에 그냥 같이 자면 되거든요. 나한테 별로 손해가 없고 남들이 보기에도 남자가 한 명 필요하고 잠자리에도 필요하고 일할 때 짐꾼으로도 필요하다면 그 남자를 두는 게 낫잖아요. 질문자가 생각했을 때 남자가 없어도 어차피 돈은 질문자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자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남자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한테 큰 해를 안 끼치는 남자라면 한 명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자는 어차피 내가 돈을 버니 너도 돈을 벌어라 하고 이해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따져보니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손해는 없고 그 외에는 질문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질문자가 좀 쉬고 싶을 때는 가게도 봐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인건비는 지급해야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도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남자가 질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네요. 물론 지금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 이 남자보다 다른 남자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남자를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남자면 질문자한테 돈값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아이 셋이나 있는 여자한테 돈도 많고 젊기도 하고 여자한테도 잘해주는 그런 남자가 생기기가 쉬울까요? 그런 남자는 아직 미혼인 젊은 여자도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데요. 남자가 술을 먹고 행패를 피우거나 전 남편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해를 준다면 헤어질 만한 이유가 돼요. 하지만 현재 만나는 남자분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특별히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제비 한 마리를 키우려면 돈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별로 돈이 안 드는 제비여서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남자니까 떠나도 큰 염려가 없잖아요. 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남자라면 떠날까봐 겁이 나서 질문자가 그 남자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나도 울고불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또 같이 산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도움은 좀 안 되지만 가게도 가끔 봐주고 같이 외출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도 해주고 도움이 되잖아요. 왜 도움을 꼭 돈으로만 따집니까? 사랑이니 뭐니 해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따져보니 나한테 이익이 돼서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이 남자와 사는 것이니까 남자가 설령 떠난다 하더라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이왕 같이 사는데 나한테 도움도 되고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낫지. 나랑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면 나만 괴롭잖아요. 요즘은 나이가 40이 넘어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문자는 18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키웠잖아요. 남자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2사람이나 만나봤잖아요. 그 정도면 팔자가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도 하고 있죠. 아이는 3이나 있죠. 남자도 2이나 겪어봤죠. 필요하면 남자를 바꿀 수도 있죠. 지금 질문자는 엄청나게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전생에 복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내어보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고 기도를 하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의 키가 170cm 정도 된다고 합시다. 질문자가 생각할 때는 키가 그 정도 되면 키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키가 큰 거죠. 그런데 180cm 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놀면 어떻게 느낄까요? 만약 키가 170cm 되는 사람이 농구선수라면 본인의 키가 작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키가 160cm 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 본인의 키가 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키가 170인 사람이 180인 사람하고 같이 놀면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키가 160인 사람하고 같이 놀면 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키가 170인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열등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우월의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공부를 반에서 5등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보면 30명 중에 5등을 하면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어가요? 못하는 축에 들어가요?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등 하는 아이와 비교하면 늘 1등을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열등에서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본인보다 나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도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집안이 좋은 사람,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열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가 열등해서 열등한 게 아니라 비교를 그렇게 하니까 본인 스스로 열등해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막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할까요? 비교 자체를 그 사람들과 하지 말아야 할까요? 비교 자체를 안 해야 합니다. 비교 자체를 하지 않으면 경쟁을 해서 이기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잖아요. 반에서 5등을 했다면 10등 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겁니다. 키가 170cm이면 160cm인 사람보다는 키가 큰 겁니다. 관점만 바꾸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욕심을 내어서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니까 애는 많이 쓰고 열등감은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못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열등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질문자는 지금 있는 그대로 열등한 존재예요. 우월한 존재예요. 아니면 그냥 나만의 존재예요. 그냥 나만의 존재입니다.
질문자는 열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로서의 존엄한 존재입니다. 자꾸 욕심을 내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초라하고 열등한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스스로 존엄한 존재임을 알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자기가 존엄한 존재임을 알고 사는 것이 저에게 좋습니다. 칭찬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그 사람이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로 보면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쭐대지 말고 저 사람이 보기에 그렇구나 하고, 욕을 먹으면 기죽지 말고 저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해도 기분이 나쁠 일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를 안 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비교를 해서 열등의식을 가져놓고 다시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면 힘만 더 들잖아요. 처음부터 비교를 하지 않으면 열등감을 느낄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죽을 일도 없어지고 기죽은 것을 극복할 일도 없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차라리 질문자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세요. 공부를 5등 한다면 10등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질문자보다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이 든다면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다리는 안 다쳐서 다행이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각할 수 있어요. 몸이 다쳐서 불편함을 느껴봐야 그때 후회를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질문자처럼 이미 큰 복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불평하는 사람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이 안 보이든지 귀가 안 들리든지 다리가 하나 부러져 봐야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 계속 불평을 하는 건 불행을 자초하는 행동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가봤는데 지진으로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신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모든 존재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뱀은 뱀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얼굴이 검은 사람은 검은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소중한 겁니다. 존재 자체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기죽고 사실래요? 아니면 고개 들고 눈을 똑바로 들고 사실래요? 학생회장을 해서 뭐 합니까? 선배가 학생회장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질문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친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친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친구를 해야 배울 것이 많죠. 그런데 질문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있으면 기가 죽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지내야 기가 죽지 않겠네요. 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내 친구가 달리기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일도 잘한다면 열등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친구가 있으니 배울 것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으려면 스님하고 같이 구호 활동을 같이 다녀보면 됩니다. 팔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존감은 금방 극복이 됩니다.
안 다쳐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배들이 독재에 항거하고 투쟁하고 희생한 덕분에 오늘날 민주화된 세상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 사회에서 살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의 자유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내 키가 150cm라 하더라도 작은 것은 아름답다 하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질문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역량을 한 곳에만 집중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량을 두 곳으로 나눠서 집중하게 되면 각각 절반의 효과가 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역량은 100밖에 안 되는데 200이라고 착각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역량을 한 곳에만 쓰면 그곳에서 효과를 100% 볼 수 있지만 이쪽에 50, 저쪽에 50을 쓰게 되면 각각 반반의 효과밖에 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능력이 100인데 여기도 100의 효과가 나고 저기도 100의 효과가 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특정한 곳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면 100의 능력만으로도 120까지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쪽 일에 100을 사용하면서 저쪽 일에도 100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의 욕심일 뿐입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것을 할 때는 저것을 못해서 실망하고 저것을 할 때는 이것을 못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하면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해서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도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여기에서도 실망하고 저기에서도 실망하게 됩니다. 즉,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고 A에 집중하기로 했으면 B는 포기하고 B에 집중하기로 했으면 A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으면 그 효과를 반반으로만 보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A를 해도 괜찮고 B를 해도 괜찮고 나눠서 해도 괜찮으므로 무엇을 해도 실망이 없고 만족스럽습니다. 즉,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둘 다 잘해서 모두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A를 해도 괜찮고 B를 해도 괜찮고 양쪽을 나눠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아집니다. 이것이 괴로움 없이 사는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은 비가 와도 좋고 비가 안 와도 좋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그 물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내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를 조금 보기도 하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홍수에 대비하여 둑을 쌓아 피해를 예방하면 됩니다. 또 비만 계속 오면 안 되겠지요. 햇살도 필요합니다. 햇볕이 나야 곡식도 잘 자라고 만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 답사를 갔었는데 기온이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서 기진맥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햇살을 멈출 수도 없고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늘로 가서 휴식하면 됩니다. 겨울에는 좀 추워야 병충해가 없어져서 이듬해 농사가 잘 됩니다. 겨울이 따뜻해져 버리면 병충해가 많아져서 농사를 망치게 돼요. 그렇다고 너무 추워지면 모든 생물이 얼어 죽을 만큼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피해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난방 장치를 해서
피해를 예방하면 됩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약간 과할 때는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약간 피해를 보든지 하면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봄은 따뜻해서 꽃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고, 여름은 더워서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가을은 서늘해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으며, 겨울은 추워서 스키를 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인 삶은 괴로운 중생의 삶입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지압을 해 주거나 머리를 다듬어 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해주고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인 것처럼, 성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성을 제공하여 만족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왜 부도덕하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성매매를 법률적으로 합법화하면 사람들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파친코를 법적으로 허락한 나라에서 하면 하나의 오락 산업이 되고, 그곳을 벗어나서 하면 불법 도박이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결국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들은 본인들이 세금을 내겠으니 성산업을 합법화해 달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논쟁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처님 당시의 성적인 문란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성의 문란을 멈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본인은 좋다고 하지만 타인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을 몇 가지 더 제안하셨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직업과 무기를 판매하고 보관하는 직업은 갖지 말기를 권유하셨습니다. 또한 사냥이나 도살 등 무기를 사용하는 직업도 가능한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상이나 송금 별점을 보는 등의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이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고,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삼가도록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산업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직업도 가능하면 갖지 않고 살도록 권유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정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데 내가 좋다고 강제로 행하면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합의했더라도 아내가 있는 남편이나 남편이 있는 아내, 그리고 미성년자는 삼가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좋겠지만 그들의 부인이나 남편은 큰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역시 본인이 동의해도 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들었을 때도 충분히 동의할 만합니다. 당시에는 성문란이 많은 사회 문제 원인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헛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관계를 함부로 하면 가정이 파탄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계율로 정했습니다. 첫째, 성매매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 바람직한 직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붓다는 세상이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직업은 가능한 삼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셋째, 성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매춘에 끌려가게 됩니다. 일제감점기 때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것처럼 매춘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성 불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군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자였는데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데 쓰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보수가 적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기 위해 직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직업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세상에 해를 덜 끼치고 이로움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불자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일 때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려고 절에서 나와 활동했기 때문에 재정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쳤는데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학생이 몰려왔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갈 수 있는 일부 입시생에게는 고액을 받고 가르쳤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오로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가진 재능을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데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쓸 수는 없을까?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을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회의를 느끼자 돈이 필요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기후 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쓰지 않고 기후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을 부추기는 데 쓰지 않고 전쟁을 멈추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데 쓰기보다는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은 남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약사라면 어떤 약이 몸에 해로운 것이라면 그 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팔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팔 때도 많이 취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원해도 더 이상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는 과잉 진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는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권유하는 곳에 다녀오시면 절반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권한 곳은 정토회에서 진행하는 깨달음의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깨달음의 장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래도 이혼을 원한다면 변호를 해주지만 다녀온 사람의 절반 이상은 이혼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직업을 세상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직업을 삼가고 세상에 유용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돈에 집착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팔정도 중에 정명입니다. 바른 생활 즉 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정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삶은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전수되어 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윤리나 도덕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중시해야 할 것도 있고 우리와 다른 시대나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을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문화 또 서로 다른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가능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